갈수록 많아지는 암 중에 하나고,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가장 진보적인 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성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에 또 늘어나고 있는 암이 췌장암, 간암,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이 참 많은 건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여성 암 환자 4명 중에 1명, 근데 지금 더 많은 데는 3.5명 중 1명, 이제 3, 4명 중에 1명이 걸린다 이렇게 저런 정리되어 있고, 일생 동안 살면서 8명 중에 1명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 사람들, 어, 그 아주 처음부터 유방암은 뭐 처음부터 뭐 한 4개에 발견됐다 이렇다고 많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201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제가 2000년도부터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식이요법 이런 거 있어서 지금 25년 제가 되는 거잖아요. 2010년 정도, 2010년 전, 2010년 후하고 실이 다른 것 같아요. 생존율이 제 환자들 중에는 2010년 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암에 대한 그 심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처음부터 뭐 4개에 발견됐다고 해서 뭐 금방 죽고 이런 게 아니라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유방암이 발견된 사람 중에 25%라는 게 상당히 다른 암에 비해서 그런 악성도 있거든요. 악성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치할 수 없는 암이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유방암이 잘 걸리는 그 사람들을 통계를 냈겠죠. 통계를 내가지고 유방암처럼 다양한 그 완벽한 치료법이 없고 그러나 지금은 항암 치료 플러스 보완요법이 여러 가지가 해서 보완요법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자기 라이프 스타일 또 그 보완요법 중에 가장 큰 저는 항암 보완요법을 다 포함해서 식이요법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연관이 돼요. 운동, 수면, 호흡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8주 동안에 호흡에 대한 것 이런 거 너무 약을 과잉으로 먹는 것들 이런 거 내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아무렇게나 먹는 약들도 많잖아요. 처방도 안 받고 막 드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먹어요. 피임약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니까 타이레놀 같은 게 너무 과잉 예, 저희가 됐어요. 처방전으로도 많이 받았지만 처방전 없이도 타이레놀 이런 거 드시는 분 많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그런 타이레놀이 비처방전 약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암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두 세트나 되거든요. 임신을 너무 일찍 또는 그, 복용을 너무 일찍 한 사람, 예를 들어 폐경이 너무 늦게 되는 사람, 물론 이제 그걸 나는 폐경이 늦게 된 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어, 그래서 비만이 너무 비만 상습적으로 비만 또는 과음하는 여성이 훨씬 통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그 여성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직계에 유방암 발병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력이 한 5에서 10% 정도 있다. 특히 헐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렇다. 그다음에 고지방 고포화지방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만을 보통 우리가 질병의 예후나 또는 예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주 안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다, 우리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엽산의 섭취 부족도 유방암에 관련해서 엽산이 꼭 무슨 여성 또는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임산부만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엽산은 바이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 그 유전자에 있어요. 브라카라는 유전자는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는 수리용 유전자예요. P53 같은 그런 유전자라서 유방암 또는 돌연변이가 생긴 것들을 알려주고 수리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인데 얘가 스위치가 꺼져 있다. 그러면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어, 이런 이런 유전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호르몬에 관한 그게 적어서 ER, PR 타입의 그 선택적 억제하는 약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의 양이 더 늘어나요. 자, 뭐, 유방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방역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그, 겨드랑이 주변이죠. 그러니까, 보통, 림프 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림프 노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엽이라는 게 있죠, 소엽.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게 줌이라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킬 수가 없어서, 소엽이라는 것은, 그, 에, 엽을 만드는 작은 단위거든요. 그 소엽이 모여가지고 로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게 로브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어, 그 모유를 만드는 젖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유를 만드는 그 일종의 갑상선 이런 거 우리가 유선 할 때 그 선을 샘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로우 우리가 라뷸이라고 하는 소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로브라고 하는 그 엽이 있어요. 소엽이 모여서 엽이 됐고 그 엽은 이제 모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유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유두로 나오는 관이 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유방암의 대부분이 림프절에 일부 전이가 돼 있죠. 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방에 대한 것이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이라 그러면 암이 생긴 원발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거기서 깊이 들어간 건 치밀이지만 다른 곳으로 혈관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유방이라는 특수 조직은 림프절하고 너무 가깝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림프절에 전이가 돼 있거나 근데 그때 전이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있던 사람이 그 안에 전이가 됐다, 폐에 전이가 됐다 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수술의 연결 부위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도대체 어떤 수술을 하느냐 또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하고 보조 치료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그 어, 그 항암제 중에 유방암은 수술 여부와 그다음에 직접 항암의 일부와 그다음 보조적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보조를 항암의 메이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의외로 호르몬 중심으로 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조절하는 게 많은 거지 그게 직접적인 항암의 요소가 아니어서 그래서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 유방암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 26가지 정도 돼요. 아주 나누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방암인 것 같아도 남이 하는 것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 알아서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식이요법은 남 하는 거 막 따라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방암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거 먹고 유방암이 좋아졌대, 뭐 재발이 안 됐대, 뭐 이 사람은 유방 걸린 지 20년 됐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거는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해서 그런 것이에요. 누굴 따라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피세포에 걸리는, 제가 늘 상피세포 하잖아요. 상피내암종. 어, 그 다음에 하나는 침윤이 된 거예요. 침윤. 두 가지만 알면 아무래도 침윤이 됐다는 거는 상피내암종보다 조금 더 암이 깊이 침투했다. 아까도 했지만 상피내암종 중에 제일 많은 건 유관에 생기는 겁니다. 소엽에서 생기는 거하고 유관에 생기는 거. 그래서 유관암종이 있고 유소엽암종이 있습니다. 또 그 침윤성 암종 중에서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두 가지에 더 침윤이 된 거죠. IDC라고 하는 침윤성 유관암종, 그 다음에 소엽암종, 그 밖에도 뭐 염증암종, 그 다음에 파제, 그 다음에 사르코마라고 그러더라고 엽상종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엽상종양 같은 경우는 뼈 같은데 이제 골육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유방암 중에서도 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악성이 많은 거야. 또 악성이 많은 엽상종양 중에 골육종 또는 갑상선 같은 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종류는 이런 대표적인 게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수술의 여부하고 치료의 여부가 또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이제 상피내암종이잖아요. 이 상피내암종에 이제 유관암종이 있고 유소엽암종이 있는데 폐경 이후에 많이 생기는 거는 유관암종입니다. 그다음에 폐경 전에 좀 젊은 40대 거 유소엽암종. 유소엽은 아까도 했죠. 모유를 만드는 셈이다 이거예요. 유소엽 암종이 잘 적이 없어요. 임상적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슴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샤워하고 그럴 때 만져보고 그럴 때 임상적 징후와 증상이 많은 건 유관 암종이고 유소엽 암종은 별 표시가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져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저기가 됐을 땐 DCIS라고 하는 유관 암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관암종을 아무래도 폐경 이후에 생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70%가 폐경 이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얘가 침윤성,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암 생기는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70세, 막 80세 이럴 때 암 생기는 게 다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유관암종은 주로 한쪽에 생기고 유소엽 암종은 양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한쪽부터 저기 하면 동시에 생긴 건데 한쪽이 커져서 한쪽부터 체크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한쪽에서, 그런 재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두 개 다가 한쪽에서 생긴 건데 잘못하면 의료 실수로도 이해됩니다. 정확하게 발견이 늦게 됐다고 해서. 대장암 환자 중에 난소암 환자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보고, 또 난소암 환자가 대장암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도, 특히 하행결장 같은 데가 난소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5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이 마치 유방하고 림프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제가 좀 자세하게 한 거는 세포가 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더 치밀이 되는 과정인데, 더 치밀이 되는 과정은 달라지는 게 딱 하나예요. 그 암세포, B가 암세포거든요. B가 암세포가 더 벌어지고 또는 속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꼭 알 건 없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서 CD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판독 같은 거는 판독 의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독의가 해주면 의사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적인 수행, 항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라서 이런 거 꼭 굳이 알고 이걸 깊이 알라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그냥 정상적인 암세포하고의 차이를 못가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세포 안의 깊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행치료법에는 크게 항암 치료라는 게 있고 보완요법 우리가 알고 있는 타모xifen 이런 여성 호르몬 생종 그 작용 억제를 하는 것과 생성 억제하는 것들 이런 거 허투 허셉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보완요법이에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지 암을 치료하는 건 주로 요새는 5FU라든가 또는 독소루빈 같은 특히 백금 계열의 약들 같은 아주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해요. 우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하고 어떨 때는 수술을 못할 때도 있죠. 너무 위험하거나 또는 거나 좀 크거나 이랬을 때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양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보완요법만 하는 데도 있어요. 호르몬 거의 70% 이상이 호르몬 문제이거나 또는 초기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현행치료법 중에 뭐 잘 아시다시피 수술은 우리 유방을 보존하고 이제 그 럼팩톰이라고 해서 종양 절제, 그러니까 유방 자체를 놔두고 종양만 그리고 종양 주변 조금 더 넓게 하는 그러니까 유방 보존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직은 어, 안전하고 또 오히려 더 수술이 심플하고 그러고는 이거 유방 절제 수술이죠. 마스텍tom이라고 하는 건데 대신 유방 절제 수술도 전 절제술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그 피부 보존 수술이라고 밑에 보면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tom이라고 해서 어, 피부를 놔뒀다. 왜냐면 나중에 피부를 보완, 그 안에 이제 유방이 잘라지고 나면 이제 뿅 고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피부 보존 유방 절제술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고 너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radical mastectomy, modified radical 이건 뭐냐면 유방 안에 있는 가슴 근육까지 드러내는 겁니다. 가슴 근육까지 드러내는데 이거는 어깨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팔에 막 부종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암이 심하게 침투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요새는 modified radical 마스텍토미는 뭐냐면 아까처럼 가슴 절제술 이런 걸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대흉근이라는 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대흉근이라는 걸 남겨놓으면 어깨 기능이라든가 팔에 부종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전부 암의 수준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수술을 하고 나면 보조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65% 정도 걸리는 게 ERPR 타입인데 ERPR 타입이 아닌 암도 있거든요. 가지고 암 얘기를 할때 우리가 보통 트리플 네가티브라고 하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ERPR 수용체도 없고 거기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헐트 단백질에 문제도 없고 근데 암세포는 대량으로 생겨 있고 이게 다시 모르는 거예요. 다시 뭐 때문에 암이 생겼는지 모를 때 이제 이게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그러거든요. 심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스승님한테 이걸로 한국말로 그분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삼중 음성 ERPR에 관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헐트 유전자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런데 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항암 치료가 가장 강하고 이게 센 것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쓰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생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계열도 또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스탄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그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약들은 또 다른 호르몬에 대한 또 부작용이 생겨요. 이, 이 타목시펜 계열들을 오래 쓰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 이거는 뭐, 병원에서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을 오래 쓰면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이 증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환자들이 이제 여기저기다 이제 그 환우회 이런 데서 이게 오래 쓰면 자궁 내막암 가능성이 증대한다는데 보통 의사분들이 5년씩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년, 2년 쓰다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유전체 영역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봐봐요. 의사는 5년 하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 한 1년 하다. 5년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5년을 다 했는데 다행히 자궁내막암에 안 걸리면 좋죠. 그러나 이미 의사들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협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머니 보고 뭘 먹었대더라, 뭘 했대더라, 이러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정말 양배추즙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이따 시간 되면 그 얘기 좀 할 거거든요. 양배추즙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스리시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I3C, 인돌 3카베놀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 그, 어, 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하는 이런 방법의 부작용은 폐경 증후군이 빨리 오죠. 당연히 폐경을 유도하니까. 그다음에 백내장 용지도 있고. 그다음에 P53이라고 하는 수용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이 저항, 속된 말로 안 들어 먹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혈전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보조약을 또 첨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든가 또는 쿠마린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조건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드셔보신 분은 알죠. 그래도 그래서 음식으로 지난주에 제가 비트 얘기했습니다. 비트 숲이나 비트 주스는 아스피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정 양을 먹었을 때죠. 음. 그렇다고 해서 아스피린 먹으면서 비트 같이 먹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처방을 받으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중단을 해도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아스피린 처방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희가 낼 수 있어서 아스피린을 막 들여다 드시는 저는 그런 거보다는 비트 수프를 드시거나 비트즙을 드세요. 예방용으로는 하루에 80g, 비트 80g을 짜가지고 또는 갈아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바나나를 섞어서 먹는 뭐 비트 스무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해동용으로 될 땐 100g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될 때는 120g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아스피린의 역할, 간 세포를 원활하게 빠르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담즙을 원활하게 나오게 하는 역할, 이런 데는 비트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생성옥제죠, 이건. 아로마테아제인 인히비터죠. 무신해서 여성 호르몬 생성을 아까는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거, 이거는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무신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폐경이 됐는데, 폐경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부신해서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억제하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고, 관절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원에서 처방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허셉틴이라는 게 허셉틴이 항암인데 보조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허셉틴을 메이저 치료제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훨씬 식이요법 같은 거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헐셉틴, 헐트라고 하는 유전자, 헐트누라고 하는 게 플러스 3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재발 방지용으로 하는 항암 보조 역할입니다.
그 상피세포 성장 촉진 억제 항체를 쓰는 것으로도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육통이라든가 비용 문제는 최근에 허접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 쪽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심장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방사선호법은 이제 가장 나중에 쓰거나 가장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다음에 유방암이 목뼈로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목뼈로 전이가 많이 되니까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전이가 된 목뼈 전이 된 분들에게 방사선호법을 많이 하고 대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목뼈나 이런 데 진행된 분들은 뭐 50회 이상 고통하게 됩니다. 방사선호법도 부작용이 참 많아요. 신경 손상이 참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많아집니다. 림프 부종이 많은 경우고. 뭐 이거 현대 의학에서 쓰는 요법이라서 그 부작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증상이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완치가 되지 않고 완화가 될 때는 나머지에 대한 건 본인이 열심히 잘하셔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하는 요인도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암에 대한 거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산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포가 또는 DNA가 항산화되는 요소들, 활성화 산소 또는 활성화 질소, 여러 그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요인들, 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호흡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소화를 할 때 또는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모든 몸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건데 걔를 산화 요소가 되는 게 너무 양이 많아지거나 오래 저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침투가 손실을 주니까 항산화 요인을 우리 몸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은 스스로 항산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산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 유전자가 RNF2예요. RNF2라는 게 있어서 이 RNF2가 항산화 제를 만드는 각 지역에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SOD 같은 항산화제 또는 글루타치오닌 같은 항산화제 또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혈관 이완을 하고 하는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지시를 내리고 호르몬을 그 항산화제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능이 스위치가 툭 꺼져 있거나 기능이 낮아지면 그걸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는 아직도 영양제 분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영양소라는 거 안에서 항산화만 찾으니까 비타민C를 찾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고 그렇게 영양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영양소 안에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소가 가지수는 훨씬 많거든요. 그게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주케미컬,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들은 아직까지 영양소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이 연구하는 제약회사에서 연구하는 그 다음에 영양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양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과거에 비타민, 미네랄 중심으로 돼 있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대량으로 만드는 법이 생겨서 싼 영양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는 뉴트라슈티컬이라고 그러고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슈티컬이다. 영양제 이름을 아직 안 붙여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내에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법적으로도 바뀌었고. 그게 결국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FDA거든요. FDA가 지금은, 제약회사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쪽에 더 훨씬 더 비중이 크죠, 우리한테. 그러나 그 안에 영양소적인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보안요법 정도로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
보안요법으로 썼던 영양제가 지금 치료용으로 쓰여지는 영향이 많이 커져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미리 경험하시라고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요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를 누가 잘할 것이냐.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용식물을 이용한 유방암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이제 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항암성 벽에 높은 식용식물 중에 버섯류를 드시는데요. 버섯은 좋다고 해서 음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먹기에는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소로는 단백질, 미네랄 중에서는 뭐 영양소지만 뭐 칼슘 이런 게 분자 구조가 커서 잘 안 되는데 버섯도 그런 의미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버섯은 이 다행히 버섯은 어 다당체라고 하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역할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호르몬 선택적 생성 유도 그러니까 굳이 강제적으로 약을 쓰지 않아도 아로마테아제 작용을 아로마테아제가 뭐예요 아까 부신에서 작용해서 아로마테아제 내가 그 호르몬을 원초적으로 폐경되신 분들한테 더 좋은 의미죠 이게 그래서 상황버섯 뭐 표고버섯 뭐 이런 것이지만 저는 상황버섯보다 표고버섯을 좀 대량으로 쓰시면 표고버섯은 흔히 구할 수 있고 자주 구할 수 있고 또 효과가 낮지 않다 좋다 효과가 좋다 음. 그래서 표고버섯 또 노루 홍대기버섯 요새 많이 나오고 싼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지버섯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이거는 주로 그 이 호르몬에 관계된 저기 있는 사람한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역도 아주 그 중에 굉장히 좋다. 음. 폴리페놀들이 미역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꾸 결합을 하면서 거기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상피세포에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양배추도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 일단은 버섯류와 미역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씨드, 암마씨드, 들깨,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거, 리그난 성분이 굉장히 많은 어, 뭐 이게 그 리그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파이토케미컬이라서 그렇죠 얘는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영양의 역할을 하거나 치료의 역할을 하거나 예방의 역할을 하는 파이토 식물 케미컬인데 케미컬 케미컬이라는 게 화학이라니까 화학적이라는 거예요 화학물이 아니고 화합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 리그난이라는 거는 유방에 대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주기도 하고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하기도 하고 얘는 또 장균의 먹이사슬 리그난은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한다는 건 장균이 먹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번성하는 역할도 하지만 장균이 분해를 시켜서 이 리그난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이 리그난은 타목시펜의 추가 성분으로 사용된다. 어, 그래서 이런 성분을 쓰면서 폐경 유도제라든가 이런 걸 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거는 논문 그걸 했다는 논문에 대한 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당근, 토마토, 이 당근 토마토는 사실 유방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십자군과 음식인 브로콜리, 양배추 나왔죠?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브루셀 스프라우트는 새끼양배추예요. 그다음에 머스타드 그린이라고 하는 겨자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I3C, 인돌 3, 카비논이라고 제가 이 인돌 계열들을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생식 호르몬 작용과 성장 촉진 효과를 억제한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양배추 즙은 양배추를
저온 착즙해가지고 많은 양배추를 매일 200g, 250g씩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100g씩도 먹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를 저온 착즙을 해가지고 매일 먹으면, 음, 어,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폐경을 유도하지 않아도, 어,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막아줘요. 어,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면서 호르몬 계열의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재발 방지에도 좋고 치료에도 좋은 거죠. 아까처럼 타모xifen 1년만 하고 안 하고 싶은데 걱정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걸 안 하시려면 그런 걸 양배추 같은 경우 하루에 250g 정도씩 그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양배추 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한 두 포 내지 세 포, 150, 150ml 또는 100ml짜리를 두 포 내지 세 포를 매일 중탕으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드세요. 저녁에. 특히 브로콜리 집에서는 브로콜리 토마토 수프 같은 거 좋습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수프도 좋고 브로콜리 양배추 수프도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이 먹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여기 뭐 이수열 선생님, 기열 선생님, 노선미 선생님, 김현숙 선생님, 권미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또 여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총월순 사장님도 오셨는데 너무 반가운데 나중에 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최원순 사장님 이런 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양배추를 드시는데 양배추는 하루에 250g 먹기 힘들어요. 지분을 짜거나 수분으로 먹거나 이렇게 음식으로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브로콜리, 토마토 수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즙하고 수프의 차이를 잘 몰라요. 끓이면 안 좋고 즙은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파이터 코킹이라는 걸로 활동한 연구한 거의 25년, 30년을 연구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 중에 많은 히포크라테스 수프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2, 3년 있으면 100년 되는 1928년에 그 유명한 걸슨 박사, 맥스 걸슨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히포크라테스 수프는 다른 거는 다 세월이 보내가지고 송아지에 생생한 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상에서 히포크라테스 수프만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암성 식용식물이고 그 항암성 식용식물의 그 전제에는 해독이라든가 셀프 힐링, 자가 치유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 오래된 시스템이다. 음. 또 그중에도 차로 먹으면 좋고 이럴 수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 레몬 속에 들어있는 리모닌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유방암 조직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보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보카도는 원래 그 블랙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서리태가 아니에요. 블랙빈. 이거는 사실 멕시코 또는 이쪽 그 중앙 아메리카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통조림 강낭콩 계열인데 약간 검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냥 껌콩이다 그래서 막 내 맘대로 막 그렇게 쓰고 그러는 건 그렇죠. 제 얘기는 서리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보카도하고 시너지를 낼 때는 그 블랙빈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카 민트 계열입니다. 민트 계열과 체리, 그다음에 샐러리, 씨 같은 거에 들어있는 페릴릴 알코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 파이터 케미컬 중에 파이틱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현미에도 많이 넣거든요. 이 파이틱산을 오늘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히트산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파이틱 애시드는 저거 공부를 하는 사람은 IP6라고 아시는 게 더 좋아요. 이노시톨 6 인산염이라고 그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성분인데 얘는 특별히 암 환자하고 싸우는 공격용 세포 중에 이제 T세포라는 게 있고 할퍼 T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NK 세포가 있어요. T세포는 암 세포가 뚜껑을 세포막을 딱 닫아 걸고 자기가 공격을 닫고 뚜껑을 안 열는 거예요. 세포막을 그 세포막을 강제로 여는
특공대가 T세포, 헬퍼 T세포라면 그 T세포가 그 세포, 암세포에 이 강제로 닫혀 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폭탄을 하나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안에서 터져라고. 그게 바로 NK세포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진사멸을 유도하는 자폭을 시킨다고 그러죠. 암세포가 뭐 스스로 왜 자폭을 하겠어? 자폭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공격적인 그 항암의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노시톨 6 인산군. 그 IP6라고. 이 IP6를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영양제를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수입이 금지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파는 데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끌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암세포의 정상 분할을 촉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IP6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는 분들은 쏘시지만 미국에서 막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그거를 못 가져오니까 한국에서 그동안 좀 붐을 일으켰던 게 이제 밀순즙이라는 걸 썼던 거죠. 사실은 밀순즙은요, 밀순만 짜가지고 만든 즙은 아닙니다. 밀순, 배밀, 뭐 보리, 뭐 이런 순이죠, 순. 순, 종합 순을 짠 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즙이 이 IP6가 많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틱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밀순, 그 다음에 호박, 블랙핀, 아몬드, 렌틸, 바나나, 코코넛. 그래서 밥 같은 거나 죽 같은 거 만들 때 렌틸 콩으로 밥이나 죽을 만든다. 암환자들은 가능하면 밥을 먹기보다는 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IP6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밀인데, 밀은 밀가루라기보다는 밀순 쪽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에 많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박은 단호박이 아닙니다. 어, 주키니,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호박입니다. 호박 수수로 뭐 된장찌개 많이 넣어 먹는 그런 호박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호박을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새우젓을 넣고 이렇게 잘 볶아가지고 어 기름도 많이 안 치고 왜냐면 얘가 수분이 많으니까요.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건강한 음식을 요새 왜 안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IP6 우리가 보통 피트산이라고 하는 것도 식용hum물에 좋고 그다음에 이 암이 커지는 것은 암이 커지면 암이 영양소를 받아야 되니까 신생 혈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대 그 항암요법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그 항암 계열이 아바스틴이라는 계열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신생혈관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 음식에도 많다. 일반 이런 파이토케미칼에 많단 말이에요. 오렌지 껍질. 그래서 그, 어, 오렌지 껍질이라든가 거기다가, 생강, 겨울에 같은데 이런 걸 차로 드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메밀차 좋고, 메밀차가 좋다고 그래서 무슨 식품회사가 만든 티백으로 만든 거 먹으면서 메밀차 드시고 그러면 안 되고, 메밀을 잘, 볶은 거라든가 아니면 잘 된 성분들 가지고, 그다음에 메밀죽 같은 거 가지고 먹어도 좋고, 루틴, 루테인하고 다릅니다. 루틴. 그다음에 파이틱산, 조금 아까 얘기했죠. IP6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밀순즙을 많이 먹으시는 분은 많은데, 밀순즙은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음, 하루에 규칙적으로 조금씩 드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는 저는, 저는 참 아쉬운 게, 그, 리브큐어라고 하는 회사의 미국 본사이면 한국에는 이게 식약청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파우더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그 종합 그린리 그러니까 녹즙이 아니라 밀순즙을 뭐 보리, 개밀 이런 걸 해가지고 급속 그 냉동을 시켜가지고 파우더로 만들어서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타서 먹고 그러면 참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못 들어오는 게 너무 아쉽다. 그 밀순즙 안에 너무 좋은 밀순 즙은 그 중에도 암 환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조혈 기능이 높아요. 조혈 기능. 조혈 기능이라는 게 이제 골수를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항암 치료가 골수에서 그 어, 피를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적혈구입니다. 피를 만들 때 골수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지시 호르몬이 가야 돼요. 그게 지시 호르몬을 보내는 곳이 신장에 있거든요. 그 지시 호르몬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예요. 그러니까 조혈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비타민 B12고 스트레스,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는 건 부신의 호르몬을 늘려주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 음식 안에서 찾아내서 쓰는 거죠. 어, 하이텍스한 중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밀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요새는 먹지만 이 밀순이 요새는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다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저렇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 그 어떤 분들은 수경 재배를 땅에서 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어떤 것들은 특히 밀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는 게 이 뿌리 흙이거든요. 흙 만드니까. 그래서 그걸 위생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현대인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럴 때 수경 재배는 그 대신 양으로 하면 되죠. 밀심칩을 얼마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요새 과일값 비싸다고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 양배추, 사과, 양파, 사실 오렌지나 자몽 계열도 좋거든요. 그다음에 레몬, 라임 같은 감귤류도 좋고.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것도 좋고, 세인트 존스는 세인트 존스 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중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런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신생혈관 억제, 신생혈관 생성 억제 같은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 영양소로 많이 쓰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요. 보조 영양제로 쓰는 것 중에 이게 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환기 이 자원용이랑 아스트라글로스라고 하는 이 환기는 어, 부신을 보호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어댑터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 강장제라고 해요. 그 비타민 B5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기 같은 걸 꼭 먹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B5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컬큐민 속에 있는 강황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보조요법으로 쓰는 방사선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캐로티노이드들도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중요하다. 비타민 B군을 대량으로 드셔야 돼. 항암 치료나 또는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대량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21세기에는 항산화제가 중요하다.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즙이에요. 두 번째는 분말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타블렛으로 된 거지만 타블렛 종류는 항산화제로서는 적절치 않다. 논이라든가 허니베리, 고주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 또는 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C 같은 거는 대량요법을 쓰는 경우가 좋은데 대량요법을 쓸 때는 초반에는 주사요법을 쓰든지 해야지 이 비타민 C를 아무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비타민 C 대량요법을 쓰려면 보통 우리가 뭐 1000mg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뭐 보통 400배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산해. 예를 들면 고주베리 같은 경우. 고주베리 같은 경우는 단위 용량당 우리가 보통 귤에 있다고 하는 비타민의 C에 보통 500배 정도 돼요. 그렇다고 얘네들 농축은 아니거든요. 즙이지. 그래서 슈퍼프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극한 지역에서 생존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일부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에 하나 같다. 강황가루인데, 이 강황가루 좀 많이 팔거든. 우리나라 완도, 진도 같은 데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저가하셨다가, 특히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은 매일 머그컵으로 200한 40ml에서 50ml 되는 머그컵에 따뜻한 물에다가 이 강황가루를 티스푼이 아니고 테이블 스푼으로 2스푼 정도 넣어서 아주 상큼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방사선 치료가 아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손톱이 까맣게 죽는다든가 신경이 막 손상이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제가 조금씩 길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을 쉽게 없어져가지고 막, 어, 암에 대한 거는 뭐 조금 많이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종합적인 암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할 예정이 있습니다.